먼바다, 남해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 등에서 2,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4월 8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압승, 더불어민주당 참패.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선거 결과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국민을 위해서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선 안민석 조경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착각하면 안 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퇴임사에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민주당이 진 것이지 국민의힘이 이긴 게 아니라는 이유였는데요. 앞으로 대선까지 1년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 이상돈 전 의원과 논해보겠습니다. 민심의 심판은 준엄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는 뜨거운 투표율로 이어졌고요. 청년의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이번 선거의 주요 표심이 2030 세대였다는데 2030 세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린 이유는 뭘까요? 20대 청년 70%가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다는데요. 박노자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뜨거웠던 보궐선거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투표하셨나요? 이번 선거 결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 마치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선관위 공식 발표가 나오는 대로 정답자 발표해가지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365 프로젝트, 어제도 그렇듯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진우 라이브는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1년 365일 주라와 함께하는 애청자 365분께 탄산수 드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많이 받아 가십시오. 청취율 조사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닙니다. 청취율이 잘 나와야 됩니다. 투표, 정치율, 네. 알겠습니다.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네, 모처럼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최대 격전지였던 두 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모두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를 거둔 건데요. 큰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7.5%를 득표해서 39.1%에 그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8.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2.6%를 득표해서 34.4%에 그친 김영춘 민주당 후보를 28.2%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섰습니다. 네.
투표율은 잠정 55.5%로 집계됐습니다. 재보궐선거 투표율 매우 높았습니다. 네, 2019년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48%였으니까 그보다 7.5%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58.2%를 기록했고요. 부산시장 선거는 52.7%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 전체 투표율이 56.8이냐 55.5냐를 두고 혼선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이 보궐선거 전체 잠정 투표율은 55.5%가 맞습니다. 선관위의 정확한 공식 집계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겠습니다. 소수점까지 맞춘 주라 애청자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자, 두 당선인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바로 취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국민의힘 화상의원총회에 참여한 뒤 서울시의회에서 김민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시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당부했고요. 김민호 의장은 원칙 있는 시정에는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이 지난 시장 때 이 성희롱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피해자 측은 당선 연설 때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올라서 가족들과 함께 울었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요? 네, 이 동네 충렬사 참배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고요. 방명록에 이 부산의 나라사랑, 역사적 긍지와 자존심을 지키고 계승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오후에 인수인계서에 서명을 했고요. 백신 예방접종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라며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총사퇴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총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라며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도종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고요. 다음 달 2일에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을 떠났습니다. 네, 다시 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재보궐선거 압승에 대해서 이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라면서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근본적 혁신과 변화를 위해 나름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 투성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의 분열과 반목이라고 했고요. 이 몇몇 중량급 인사들이 외부 세력과 손을 잡고 당을 장악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잔치집이었습니다. 잔치집이었는데 또 찬물을 끼얹는 분이 계셨어요. 네, 이 송원석 의원이 어제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 본인의 자리가 없다면서 이 당직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송원석 의원은 당사에서 당 사무처 국장에 정강이를 수차례 발로 찼다라고 하고요. 국장님 매우 높은 사람인데. 네, 이 주변 팀장급 당직자들이 만류했지만 거친 욕설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당사 일대에 소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기자들도 다 들었다면서요? 네, 이에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송원석 의원의 사과 그리고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재보선 투표일에 행해진 폭력을 당직자 일동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송원석 의원은 본인이 큰 소리를 내긴 했지만 폭행은 없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좌석 배치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이상은 없었다라면서 소리만 좀 있었지 폭행은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당직자들하고 지금 송원석 의원하고 좀 주장이 엇갈리네요. 무슨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냐, 이렇게 화를 내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저 인터뷰할 때 뒤에 막 정치인들 얼굴 보이려고요. 자리 싸움하고 몸싸움 막 합니다. 막 팔로도 찍고 옷이 막 찢어지기도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게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막 몸으로 이게 허리로 밀어내는데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코로나 소식입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네. 7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딱 700명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91일 만에 최다 기록을 다시 세웠는데요.
서울이 244명, 경기도가 230명으로 두 지역이 각각 200명을 넘겼고요. 비수도권에서도 189명이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자매교회 순회 모임 관련해서 누적 확진자가 200명을 넘겼고요. 또 교회고요. 네, 부산의 유흥업소 확진자도 누적 300명을 넘겼습니다. 300명이나 넘었습니다. 부산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네, 대전에서는 한 학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60명 넘게 퍼졌습니다. 이런 확산세에 오늘부터 대전이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리는 등 현재 비수도권에서 7개 지역이 자체적으로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지금 까딱 잘못하면요 4차 유행으로 넘어갑니다. 1000명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긴장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피의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선거를 앞두고 이 청와대 기획사정 관련 그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에 대해 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경위 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예. 이에 대검찰청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의 경위 파악을 지시했고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 박범계 장관이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슈는 피의사실 공표가 일어나도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는 피의사실 공표로 규정한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이 기자들하고 검사와 기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내로남불이란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사건들과 표면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본인은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문제의식을 늘 가져왔고 전면적 금지가 아닌 원칙 있는 금지가 돼야 한다라면서 지금의 기준은 설득력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자와 검사들 간의 관계, 건전한 관계, 선을 넘냐 안 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할 지점이 많은데요. 아무튼 기자들이 언론에서 지금 특별히 검찰 기자들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매우 공격적입니다. 네. 정인이 사건 학대자인 양모가 찍은 영상이 공개됐네요. 네, 정인이 사건 지금도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양모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정에서 이 양모가 정인이를 학대한 영상이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이 공개를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본 방청석에서 뭐 탄식과 분노 그리고 흐느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양모 장 씨는 정인이에게 eat, 그러니까 영어로 먹어라는 뜻이죠.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요. 하지만 정인이가 그 얼굴에 멍이 든 채로 좀 부어 있는 상태여서 밥을 먹지 못하자 또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다가 휴대전화를 든 팔을 크게 흔든 듯이 영상이 심하게 움직이고 정인이의 울음소리가 터지면서 영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장 씨가 손으로 정인이의 목을 움켜쥐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 정인이가 탄 유모차를 밀어버리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장 씨가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면 충동 조절이 어려워 보이고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전자발찌 부착 그리고 보호 관찰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가슴 아프네요. 네. 아이를 물고문에서 살해한 이모 부부도 기억하시죠? 관련 영상도 공개됐네요. 네, 이 이모 부부도 자신들의 학대 장면을 영상으로 남긴 모양입니다. 아이고 왜 참. 네. 네,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네, 되는데요. 네. 네, 또 관련해서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상이 편집된 뉴스 화면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보기가 힘들 정도였는데요. 촬영된 아이가 이 눈 주변과 팔 곳곳에 시퍼렇게 좀 멍이 들어 있었고 이모가 손을 올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한 팔을 아예 들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가 아팠어요. 네, 이 폭행당한 흔적이 또 온몸에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미루어서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네. 네, 이 잔혹한 물고문 상황도 뭐 자세하게 이제 보도가 됐고, 이 물고문이 또 50분 동안 계속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아이를 또 대형 비닐봉지 안에 넣고 정말 믿기 어려운 짓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 부부는 아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 아직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맞냐고 물어보고 싶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갓갓 징역 34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인 문영욱, 그러니까 일명 갓갓이 징역 3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10년간 정보고지 및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을 했습니다. 문영욱은 지난해 6월 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해 10월에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갓갓은 징역 34년인데요. N번방에 다른 참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돈 주고 이런 영상 만들어 와라. 네. 이런 영상 구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 지금 집행유예 벌금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의 끈 놓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LH 수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LH를 또다시 압수수색했어요. 네, LH 본사가 또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니라요, 이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입니다. 네. LH 본사와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납품업체 6곳 등의 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예. 경찰은 투기 관련 의혹 첩보를 수집하던 중에 특정 업체에 그 LH 건설자재 납품 특혜를 준 의혹을 포착을 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가 3명인데요. LH 전직 간부 1명, 그리고 납품업체 대표 2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 사태에서 배워야 됩니다. 자, 부동산 투기 이번에 뿌리 뽑기 위해서 계속해서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경찰이 더 열심히 압수수색하고 수사해 주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백신을 바꿔치겠다, 이런 가짜 뉴스가 있었어요. 유포자 입건됐습니다. 네, 이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가짜뉴스 게시자를 입건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인데요.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 대구에 본사를 둔 구구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게시자를 소환해서 혐의를 확인했다라면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일베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캡, 그러니까 뚜껑이 열린 주사기로 이 주사약을 뽑고 칸막이 뒤로 가더니 캡이 닫혀 있는 주사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바꿔치기 됐다, 네. 이런 글이 게시된 바 있습니다. 재미로 그랬어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네, 이거 사법 처리됩니다. 벌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감옥 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행위. 저는 그냥 카톡으로 받았어요. 그냥 문자로 친구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런 행위도 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달은 안 됩니다. 벌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 청취자들의 고견과 심도 있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유주환님께서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어제 선거 결과에 조금 충격받았습니다. 그럼 선거 기간 중 제기됐던 꽤나 구체적이었던 의혹들은 그냥 묻히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일부는 수사가 되겠지만 일부는 묻히게 될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묻힐 것 같습니다. 2738님께서 서울 시민들이 결국 내곡 동땅과 생태탕이 결과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5476님께서는 저희는 3대가 사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막 대학 간 조카와 어머님은 선거 결과에 만족하셨고요. 40대인 저는 가족의 한 가운데에서 안에서 이렇게 다르네요 얘기합니다. 조카하고 어머님은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1632님께서 민주당 패배 원인 쉬워요.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이었어요. 또한 너무 독선과 오만이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집권당이 네거티브 선거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888님께서 부동산 실정이 이 정도로 무겁고 큰 죄였다면 이전 정권의 국정농단, 사법농단, 비리재벌, 세월호 악의적인 사찰, 언론 탄압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였고 사면하면 잊어줘야 되는 실수 수준인지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한강교량인 성산대교 남단 쪽 차로 부분 통제하고 시설물 보수 중이고요. 노들로 역시 성산대교 방면 성산대교부터 인공폭포 사이 차로 차단하고 작업 중이라 뒤쪽으로 서행합니다. 지금 오후 교통량 계속해서 늘고 있으니까요. 전방 주시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잠실 쪽 행수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와 다시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청담대교 구간은 양방향에서 쭉 제속도를 못 내고요. 서부간 선도로도 전 구간 양방향이 혼잡한데 가장 심한 정체 외곽을 향하는 금천 쪽입니다. 모두 통과에 1시간은 잡으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송악에서 서해대교 사이 정체 사고 여파고요. 이후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비봉에서 용담터널, 일찍 분기점부터 금천 쪽으로 상습 정체 구간에 차가 많습니다. 남북권인 중앙고속도로 대구 쪽 대저 분기점 램프 구간에서는 화물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살펴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보궐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승자 패자 갈리고 환호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각 당은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먼저 대한민국 보수 야당의 미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돈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재보궐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민주당한테는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다시 아시다시피 선거 기간 중에 이렇게 그냥 악재가 여러 개 터진 적도 과거에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참 큰 폭으로 아주 역대급 패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바닥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을 뽑아서 정권에 들어서면은 네. 그 대통령한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도 일단은 좀 두고 보자, 지지하고 지지 내지는 좀 이렇게 말하자면 긍정적인 중립 이런 자세가 있죠. 네, 우리 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죠. 그렇게 처음엔 그렇죠. 네. 어느 나라는 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좀 이제 잘못하는 거 생기고 악재가 생겨도 유권자들이 또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실수도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참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누적되고 그리고 저는 이게 쭉 보면은 현 여권의 패착은 그 정당 명부제 그거랑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서 그 무리해서 통과시킨 때부터 저는 이 불필요한 일은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것이 누적이 돼서 네. 특히 지난번 총선 이후에 너무 기고만장한 거, 네. 그게 악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좀 말하자면 지지 철회를 보류했던 사람들마저 그 임계점에 달해서 결국 이탈한 거죠. 이번 선거에서는 부동산 때문에 화났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자, 민심 위반이 어디부터 비롯된 겁니까? 글쎄요, 일단 직접적인 거는 부동산 부분이 많죠. 네. 왜냐 그러면 전세 사는 사람들은 제가 민주당 어찌 중진 의원한테 좀 의아한, 이게 나하고 참 세상을 보는 게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냥 전세 사는 사람들이 임대차 보호법에서 5%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난 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 지금 그 사람들이 평생 전세 삽니까? 자기 집을 갖고 싶지. 네. 집값 올라가서 그런 사람들 혈압이 오르고 그냥 자기는 집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데로 잘 살고 있다고 보죠. 그랬는데 뭐 집값이 그냥 뭐 배란간 올라갔다 해서 뭐 그게 배란간 자기 재산으로 현실화된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그냥 일종의 분풀이하는 식으로 세금을 막 세게 매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은 세금 올리는 정권이 선거에서
이게 어렵습니다. 세금을 올린 게 아니라 이 공시지가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세금도 덩달아 오른 거죠. 덩달아 오는 것도 있고 그 때문에 세율 많이 올렸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세금을 갖다가 세금 올릴 때는 그 여야의 합의를 해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바이든 정부도 네. 비유세 얘기하고 있지만 혼자 안 하잖아요. 네. 공화당 같이 하죠. 그게 다 이유가 그 책임은 자기만 쓰기 싫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좀 가만 보면은 그 1년에 하는 과정에서 어록을 보게 되면은 그걸 아주 그냥 통쾌하게 생각하더라고. 이게 세금 올려놓고 그 장관하고 원내대표가 네. 그게 집권당 여당 원내대표가 장관의 자세입니까? 그 세금 올리는 문제는 그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래도 그게 그 직접적인 패착이고 또 하나는 이제 2030 세대들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기대치를 너무 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해서 한 얘기 중에서 처음에 약속이 몇 가지 있었죠. 네. 공정과 정의가 뭐 꿀처럼 흐르는 사회. 또 하나가 자기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온 정책이 뭐였어요?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 지금 네. 어디로 갔어요? 완전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20, 30대는 거기서 그러니까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큰 거예요. 감당 못할 환상을 준 거죠. 3824님이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 더 걷는 것에 대한 반발 큰 것 같아요. 누구는 나라가 세금 못 걷어서 안달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얘기합니다. 4445님께서는 부동산을 지키고 돈 더 벌려는 부유층,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 이 실망한 무주택자들의 의사 반영 이번 선거 결과 같네요.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부동산 투기 의혹 잘 때려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 잘 못 잡았다고 해도 이 지금 그 정부 여당이 부동산으로 부패 특혜를 보고 그러지는 않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정책은 그 부작용도 있고, 근데 그런 게 대해서 너무나 아니하고, 그리고 이게 관료를 갖다가 무시하고 장관 임명하고 무슨 사장 임명했잖아요. 그렇고 그 밑바닥을 모르는 사람들이 임명한 겁니다. 공무원 관료 조직을 아예 모르고서 그러니까 그냥 겉돌고 나간 거예요. 그 아래에서 뭐가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김수현, 김상조 다 마찬가지예요. 김현미. 네. 그러면 그 관료들한테 그냥 관료들이 갖고 논 게 아니라 네. 우리를 무시하고 하니까 열중시하고 우리는 귀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한번 잘해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언제 생겼습니까? 2009년에 일본에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똑같은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일본 사회의 그 병폐가 관료, 관료다. 재계, 네. 정계, 이 삼각 이게 뭡니까? 악의 고리입니까? 뭐 네. 보고서 이 관료 집단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모든 정책을 우리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차관들 협의하는 관료사회에서 의논한 그 기구를 없애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관료사회가 완전히 그러니까 그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했다고. 결정은 무슨 결정을 해요? 그래서 3년 만에 도로 아베 돼버렸죠. 그런데요, 부동산 정책의 무능함은 좀 보였지만 서울시장 후보나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후보는 직접적으로 부동산 특혜나 뭐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부패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관심이 아니고 네, 이쪽을 제가 이쪽을 그냥 한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 좀 이게 좀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에서 왜 일본 사람들이 3년 만에 도로 자민당을 찍었느냐. 그렇죠. 이 무능한 정가는 이건 나라의 민생을 말아먹더라. 그래도 또 조금 부패한 게 있더라도 그래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믿을만 하더라. 네. 이런 것에서 일종의 착으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무능한 놈보다는 부패한 놈이 낫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해서 부패 너무 심하면 망하지만은 네. 저 웬만한 거 그것까지 그걸 시비 걸어서 네. 무능한 집단한테 정권 줘보니까 네. 이거 뭐 후쿠시마 사태 완전히 대응 못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이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위정자 우리 정권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이런 좀 다른 나라의 역사적 경험 같은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정권이 너무 무식해 역사에 대해서. 무식합니까? 그냥 그렇게? 무식하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 정도. 공부를 안 합니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죠 제대로. 예. 네, 그래서 정말 그러더니 참 그게 뿌린 대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사룡님께서 문제는 백신이 늦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부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은 야당도 대안이 없어 보여서 더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의 역할 많은 우려와는 달리 단일화도 성공하고 국민의힘 승리에 힘을 좀 보탰어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일단 김종인 박사가 지금 국민의힘을 구한 겁니다. 그래요? 네, 자당 후보를 냈잖아. 네, 어쨌거나. 그거 못 냈으면요. 승리가 아니죠. 그렇죠. 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으면 지금 국민의힘은 그건 뭐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 스타일이나 과거에 걸어오신 걸 보면은 네. 이제는 좀 시국 구경하시겠죠. 또 비대위원장으로 오지 않을까요? 민주당이나 다른 당으로? 이제 민주당 갈 일은 없고요. 없습니까? 없고. 근데 이제 저기가 이제 뭡니까 국민의힘에서 그 후에 또 이제 뭐 이 보니까 이게 좀 뭐가 될 것 같으니까 네. 제가 어저께 딱 보니까 그 텔레비 화면에 네. 일본 떠났던 사람들이 또 많이 보이더라고. 그렇죠. 얼굴이. 사진 찍으러 왔죠. 사진 찍으러 왔어. 네. 근데 그런 거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번 잘해봐라. 네. 그래서 잘해봐라고 놓고 떠나겠죠 또.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 귀하들이 또 네. 해봐야 뭐가 되겠느냐, 막 이런 그렇게 즐기시면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다가 컴백 타임을 노리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가을 바람이 좀 낙엽이 떨어지면 또 급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정치가 좀 발전해야 되는데 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뭐 합당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뭐 합당을 하나 그건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단은 지금 전국의 야권에서의 그 태풍의 네. 중심은 윤석열 정검찰청장하고 네. 김종인 박사하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제일 변수라고 보겠죠. 윤석열 변수는 어떻게 될까요? 뭐 조금 밖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네, 지금 움직여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손을 잡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한 몇 개월 동안에 네. 그 지지율 추이랄까 또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이제 어떻게 이걸 갖다가 대응하고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박근혜 이명박을 감옥으로 보낸 사람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 더미니가들 거대한 적이 있으니까 합쳤는데 네. 이제 거대한 적이 지금 비실비실해졌잖아요. 네.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요. 네. 네. 상당 그러면 제3지대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지만 윤석열 전 총장도 제3지대에서 좀 이 판을 좀 관망할까요? 근데 거기서는 지금 뭐 관망할 시간은 없죠. 이게 좀 이게 이런 이 시간 동안에 네. 뭔가 자꾸만 이제 그 지지율 추이를 봐가면서 네. 그렇게 지금 그렇게 뾰족하게 할 그게 없어요. 네. 그게 이제 2012년에 2011년 12년에 안철수 현상 비슷했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를 관리해 가면서 그렇게 이미지 조성하고 이제 그런 행보가 좀 단기간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요. 근데 네. 이제 언론은 언론 나름대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네. 이른바 좀 그 인터뷰 요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른바 검증이라는 그런 관문 같은 게 좀 있겠죠. 네. 정부 여당은 많이 부족했나요? 정부 여당 민주당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두 갈래 길인데요. 네. 근데 민주당에 좀 제가 보면 참 그게 그 당원 열성적인 당원이 많다는 게 네. 장점이기도 했지만은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중대한 핸디캡이 된 거예요. 네. 이낙연 대표가 행보가 자유롭지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민주당 극성 지지. 열성 당원들의 그런 것이 몇 건 자기 목소리를 냈다가 네. 다 후퇴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행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고정 지지층으로 지금 나온 득표율이 그냥 고정 지지층이에요. 그냥. 네네. 그죠? 더 많이 외연을 확장하지 못했습니다. 다 그냥 다 잃어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이재명 지사나 뭐 누구든 간에 지금까지대로의 노선과 정책과 이런 것을 고수할 것이냐. 네. 아니면 뭔가 좀 변신을 할 것이냐. 저는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네. 지난해 총선에서는 180석이라는 여당이 180석이라는 압승을 안겨줬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정 지지층, 핵심 지지층도 그대로 있는데요. 이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뭐 지난번에도 그게 국민의힘이 네. 100석 이렇게 보기가 본 사람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게 쪼그라들지는 몰랐죠. 그래서 뭐 120석은 기본으로 하고 네. 130, 35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선거 과정에서 네. 황교안 대표. 그때는 뭐 LH나 뭔가 터진 게 아니라 네. 지가 스스로 그냥 그 태극기 부대하고 어울려서 네. 입만 열면은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좌파 척결. 네. 그거 대학 경험해 보니까 그거 내건 선거는 다 지더라고. 좌파천결. 뭐 그런 얘기. 네. 유권자들이 듣기 싫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유권자들이 중간층 심판했고.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건 아니다고 해서 그냥 반사적인 이익을 좀 또 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이 180석 가지고서 그냥 뭐 상임위원장도 네 안 하려면 관둬라. 뭐 우리는 뭐 180석의 민심을 존중한다는 등 이거는 뭐 의회 정치 기본을 갖다가 유린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누적돼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까? 중도가 근데 이번에는 우파 척결 그런 얘기도 안 나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이게 그냥 정권 심판론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정권 심판론을 야당이 제기하기도 전에 네. 제가 보기에는 여당에서 그냥 자초한 거죠. 자초.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까지 해온 게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좀 할 말은 아니지만 작년에 어느 나라에서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공공연하게 이게 몇 달을 주고 싸우고 그걸 두고 본 대통령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건 나라의 품격 품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부가 어떻게 무슨 유권자의 지지를 얻습니까? 도대체 난 내 상식에 벗어나요.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말씀.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때는 2021년 여야의 오선 의원 둘이 훗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는지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책 거부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경태입니다.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네,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어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선거 치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퇴를 하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렸는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 비대위 구성원들이 보니까 네. 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했다는 것은 결국은 아직까지도 좀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인사를 좀 하지 않았나. 그래서 소위 말해서 비대위가 좀 실패한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실패할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저는 오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기분 네.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정말 오늘 방송 나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어디 좀 숨어서 지내고 싶었는데 오늘 이 방송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큰 표 차이로 패배를 해서 참패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이제 결과였습니다. 네. 혹자는 예방주사 맞은 셈 치라고 그러시지만 네. 예방주사치고는 너무 가혹한 수준이고요. 이런 거의 초죽음 상태의 예방주사를 저희들이 이제 맞았습니다. 네. 정말 반성하고 성찰을 해야 되고요.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큰 위기를 이제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지 않으면은 내년 대선에 전망이 어두울 것 같고요.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참으로 걱정이 많이 앞서고 국민들에게 참 죄송스럽습니다. 6055님께서 평생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이번 선거 패배에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력한 백신 주사 맞았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민주당 대우각성해야 합니다. 얘기합니다. 1053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메시지는 LH 사태를 시작으로 한 투기 문제 물타기 하지 말고 제대로 처리 안 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그 정확하게 그 청취자분이 분석하신 것 같은데요. 자꾸만 그 부동산 투기 문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물타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더 분노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좀 더 정신 차려서 이번에 그 LH 부동산 투기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손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저는 보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족했다, 잘 못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꾼도 못 잡았다. 그런데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 중에 야당 후보가 특혜 의혹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이상돈 교수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민들은 무능한 놈보다 부패한 놈이 낫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그래도 무능하면 부패한 사람은 나라가 망하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또 이런 이론도 좀 설파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했는데 주 기자님이 굉장히 의기양양하시네요. 의기양양이란요. 아주 목소리 톤도 아주 세지시고요. 지금 반성하셔야죠. 좀. 조경태 의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아주 이겼다는 그런 승전한 장수의 그런 걸음걸이부터 달라요. 네, 그런데 이번 선거의 본질은 상대가 잘해서 이긴 선거가 아니라 저희 더불어민주당 저희 쪽이 못해서 진 선거입니다. 저희들이 못했기 때문에 진 선거지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선거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항상 진 팀에서 그런 얘기해요. 네, 이 원인은 부동산, 국민들 이 조세 저항 이거 본질적인 핵심이죠. 그러나 네.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요. 좀 첩첩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정하지 못했고 또 유능하지 못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실망, 분노, 특히 촛불로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
85% 국민 지지를 주었을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큰던데 그런 촛불 정신을 구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또 실망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이번 선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만약 보궐이 없었으면 대선 때 이 결과는 우리가 대선 짓는 것으로 나왔더라 그러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나마 좀 위안으로 삼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 보선 결과를 예방주사로 생각을 해서 혹독한 예방주사지만은 남은 대선까지 저희들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유능한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그것이 저희들의 핵심 과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902님께서 무능하지만 착한 아빠보다는 사기치고 훔쳐서라도 호강시켜주는 아빠가 좋은 건가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의 낙승 그 민심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어 봐야 저승 맛을 알겠느냐. 네. 그래서 전 이번에 보궐선거에 그게 딱 적합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안다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 덜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 구성 자체가 보면은 상당히 지금 어떤 친문 쪽 일색이거든요. 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꾸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맞은 것은 예방주사가 아니라 네. 아마 내년에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국민의힘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1차적으로 시민들이 심판을 하고 네. 2차적인 완결판은 내년에 대선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번에 재보궐선거보다도 훨씬 더 혹독한 저는 평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민주당 내에 친문 아닌 사람이 있나요? 앞에 계시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당히 중도적인 입장이 있는 반문입니까, 안민석 의원님? 글쎄요, 제가 좀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건 친문은 아닌 것 같아요. 친문이었으면 한 자리 하고 계실 텐데 지금 5선인데도 지금 약간 비껴나가 계시잖아요. 너무 좀 배기 싫은.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합리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좀 이끌어 나간다면은 네. 훨씬 더 민심을 확보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텐데 저는 타당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분명히 말씀드리건데요. 저는 친문, 비문 그런 구분 자체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 촛불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있고요. 굳이 말하자면은 모든 의원들이 대통령과 가까운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하는 친문 인사들 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비대위 구성은 도종환 의원 3선 의원이죠. 지명이 된 것 같습니다. 요것은 2주짜리 비대위원이라는 점을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선거를 치르기 위한. 4월 16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5월 2일 날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요. 이 일정 역시도 우리가 오늘 지도부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했습니다. 총사퇴를 하고 다음에 지도부가 구성되기까지 뭔가 비상체제의 지도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임시적으로 2주간의 임시적인 그런 비대위원이 이제 구성되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부산 선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서울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지만요. 정권 심판을 넘어서 징벌적 투표가 이루어진 그런 선거였다. 네. 예, 그래서 어떤 민주당에 대한 실망,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내가 투표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네. 라는 징벌적 성격의 투표였다. 이제 그렇게 저는 규정 짓고 싶습니다. 20대, 30대 남성들 그리고 중도층 대거 이탈했습니다. 이분들은 민주당이 뭘 잘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징벌을 내린 것 같습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를 만든 주역 중에 한 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리고 20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 생활도 힘들고 또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 문제, 결혼 문제로 고통받는 세대인데요. 저희들이 20대들에게 약속한 이 공정의 이 가치, 이 부분에 아주 실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네. 20대 마음이 떠났고 특히 20대 그 남자들이 네. 70대 이상의 투표 성향과 같이 네. 이번에 국민의힘을 한 70% 가까이 네.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고요. 그래도 단지 위안을 삼는 것은 20대들이 과연 국민의힘이 대한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찍었을까?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저희 민주당이 앞으로 더욱더 혁신하고 더 큰 변화를 일궈내면은 20대 마음이 저희들에게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고 혁신을 철저하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조경태 의원님. 저는 20대, 30대 젊은 그 세대가 보면 상당히 현명한 판단들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그 이념의 어떤 그 쏠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엔 보수 진보 이념 그렇습니다. 싸움이 아니었어요. 공정 대 불공정의 그런 그 싸움에서 이제 불공정한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심판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만에 하나 뭐 국민의힘당이 또 그런 오만함을 보여서 반칙과 특권과 불공정을 보인다면 단호하게 저는 20대, 30대는 또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따라서 20대, 30대의 그 표심이라는 것이 그만큼 그 아주 객관성을 담보해내기 때문에 중요하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정비록 6시에 2부에서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올해 4살이 된 시은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은이를 세상 밖으로 내보낸 엄마는 걱정이 큽니다. 선천성 거대 모반증이라는 희귀병을 갖고 태어난 시은이. 얼굴과 몸을 둘러싼 검은 점들이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진 않을지, 그로 인해 시은이가 마음 아파하면 어떡하나 초조합니다. 엄마는 시은이에게 피부 재건 수술을 시켜주고 싶은데요. 혼자서 가정을 책임지는 엄마 힘으로 비싼 수술 비용을 마련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은이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은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요즘 기온의 일교차가 커서 여러 계절을 하루에도 경험하는 듯합니다. 당분간 이런 날씨는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아침에 쌀쌀하거나 조금 추운 곳도 있겠고요. 내일 아침만 하더라도 대관령은 영하 3도, 양구, 태백, 계룡, 장수 등은 0도 안팎까지 낮은 기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냉해 입지 않도록 또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 그 밖의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 독도, 울산 등은 7도, 대전 4도, 광주, 대구, 강릉 6도 안팎으로 내려갔다가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전주와 광주가 20도, 대전 19도, 서울과 세종 18도, 부산 15도, 강릉 13도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은 오늘만큼 오르겠지만 동풍 때문에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은 기온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내일 새벽에 강원도 남부 동해안과 경상북도 북부 동해안 지역, 또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도 중북부 산간 지역 빗방울이 떨어지고 또 산간 지역의 경우 눈이 날릴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가 되면 전라권, 경상남도, 제주도 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강원도 산지에서는 짙은 안개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6.9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정비록 2부 이어가겠습니다. 6055님께서 대구에 앉아서도 그 결과 정확히 예상했어요. 그런데 왜 민주당만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러니 질 수밖에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4443님께서는 조경태 의원님은요, 미안하지만 이라면서요, 말씀은 다 하세요. 승자가 패자에게 덕담 한마디 하세요. 각박하게 그러지 마시고. 자, 덕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또 내일은 또 태양이 또 뜰 수 있으니까. 뜰 수 있어요. 뜬 게 아니라 뜰 수 있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특히 우리 안민석 의원처럼 훌륭한 분들이 좀 전면에 나서서 좋은 역할을 한다면은 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꼭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덕담 이어가겠습니다. 정한나 씨 얘기부터 먼저 듣고요. 재보선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에 자만 경계력이 내려졌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수권 정당으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기 혁신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8일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내달 9일에서 2일로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후 시 간부들과 상견례 자리에서 깊은 검토 없이 마구잡이 칼을 휘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필요성이 있을 때는 부서 책임자와 충분히 검토한 뒤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 전환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KF-X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양국의 굳건한 신뢰관계를 상징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밀린 KF-X 분담금 납부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올해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한 북한은 일본 고위 관료가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른 데 대해 한반도 침략 야망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며 역사 왜곡과 영토 팽창 책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조경태 의원님을 위한 그리고 위하는 덕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에 대한 득담 해주신 것 감사한데요. 혼이 제대로 실린 득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감사하진 않네요. 예, 원래 모든 걸 다 이렇게 삐딱하게 보면은 제가 득담해 준 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진심을 담았는데.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네. 제가 이번 선거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째는 이건 아마 조경태 의원님이나 우리 여야 모두 한테 좀 필요한 그런 교훈일 것 같은데요. 이제 첫째는 선거라는 게 후보의 경쟁력보다 흐름이라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박영선이나 김영춘 저희 당 후보 개인적인 경쟁력은 상대 후보 경쟁력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 도덕적으로도 더 월등한 분들이었거든요. 이러한 개인적인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운들, 물론 우리가 출발 자체가 우리가 이 선거의 원인을 제공을 한 출발점 자체가 저희들이 불리하기 시작했지만요.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이 흐름을 후보의 경쟁력으로 이겨내지 못하더라. 네. 예, 흐름이 후보의 경쟁력보다 더 강하다라는 교훈을 얻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잘못해서 진 선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국힘이 이긴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이 진 선거에 더 방점을 찍고 싶어요. 진 것이 그중에 핵심이 이제 부동산인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왔어요. 있어 왔는데 저희들이 제시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했죠. 보유세 같은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도 이 발표를 선거를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한 게 이 민심을 정말 우습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게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다산 정의학교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들이 원치 않은 것, 국민들이 반대했던 그런 정책들이 무엇이었냐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그것을 다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정책을 수정하고 바꾸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대선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대선의 시기에는 저희 민주당을 기다려주지 않을 텐데요. 네, 시간이 많지는 담대하고 아주 과감한 신속한 그런 변화를 저희들이 이뤄내야지 다음 대선에서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3007님께서 옳은 게 항상 정답은 아닌 듯합니다. 정책 실패가 너무 뼈아픕니다. 우리나라는 관료의 나라인데 비전문가를 낙하산으로 임명하니까 정책 실패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유미소님께서는 개혁 민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정권이 있을까요? 지난 총선에서는 개혁을,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민생을 선택한 듯합니다. 정치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아픈 하루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심을 되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조경태 의원님의 말부터 듣겠습니다.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승리는 우리 그 국민의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그 시민들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민들께서는 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함에 있어서 아마도 제1야당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이번 선거에 그 자축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되고, 또한 국민의힘당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 부자정당, 기득권 정당, 웰빙 정당, 이러한 그 이미지를 우리는 타파해 나가야 된다. 따라서 저희들도 조금 있으면 아마 전당대회가 열릴 텐데요. 네.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은 국민의힘당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을 통해서 내년 그 정권 교체를 대비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을 쇄신하겠다고 나서면 민주당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카드가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조경태 의원님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막아야 되겠는데요. 여기다가 묶어놔야 되겠는데요. 조경태 의원님이 저희 쪽을 잘 알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상대를 잘 아는 적장이 가장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또 저희들이 쓸 카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조경태 의원님이 저쪽 당의 당대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덕담을 좀 하시라니까요. 네. 자, 민심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이요? 저는 첫째, 다산 정약용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백성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필요한 여러 가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주었던 그런 정책적에 대한 일대 전환들을
점검을 해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되돌아간 민심을 되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 본질은 저희들이 촛불 정신이라는 그 촛불 국민들이 쥐어진 권력이거든요. 그러면은 촛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개혁을 부동산 역시도 이제 그 개혁인데요. 근데 그 개혁이 국민 정서나 국민 눈높이하고는 맞지 않았죠. 집이 많은 사람들은 집이 많은 사람대로 불만이고 또 집이 없는 분들은 집이 없는 대로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다산 정약의 말씀처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이제 펼쳐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촛불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촛불 국민들이 원했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또 교육개혁까지 해서 앞으로 남은 짧은 1년이지만은 적어도 징검다리 정도는 놔둬야 된다. 그래서 촛불 정신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좀 걱정되는 게 앞으로 대선 경쟁을 앞두고 이재명이라는 이제 상수를 두고서 여러 후보들이 등장하는 그런 행태가 되겠는데 이 과정에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파이를 키우는 선의의 경쟁을 통하고 좀 더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를 과감하게 하는 그런 어떤 선의 경쟁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경선이 하나의 축제고 통합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609님께서 여당 야당 모두 LH 사건 결말을 어떻게 매듭짓고 그 결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민심의 흐름이 또다시 바뀔 겁니다. 부도덕한 지도층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얘기했는데 LH 문제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선거 후에 속도 내실 예정입니까? 민주당은? 제가 지금 오산 지역 사무실에 큰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절대 금지. 네. 예, 그래서 이번 이제 LH 직원들도 준공직자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연루된 LH 직원들 포함한 정치인들까지 저는 국회의원들도 혹시라도 저희 여당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 신도시 관련된 투기에 관여된 그런 국회의원들은 당에서 과감하게 출당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야 상관없이 정파를 초월해 가지고 다시는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당 이상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경태 의원님. 예, 지난번에 그 LH 3기 광명시형 신도시에 대해서 저는 철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는 축소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그 발표가 났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그 LH 투기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보다 더 강한 의지를 보이려면은 그것을 축소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과감하게 신도시 3기로 지정되어 있는 그 지구를 저는 철회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번에 연루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뭐 청와대 관계자 포함해서 여러 그 권력을 가진 권력층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저는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직위 과를 막론하고 저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단호한 의지를 보일 때 저는 비로소 부동산 투기를 저는 뿌리 뽑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의 주장에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투기한 공직자들은 패가 망신당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똑똑히 보여줘야 됩니다. 또 합의문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 투기 공무원들 패가 망신시키기로 하죠. 자, 대선 이제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조경태 의원님, 야권에 안철수 대표가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후보, 어떤 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까요? 글쎄요, 대선이 저는 그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만은 항상 6개월 전후에 저는 떠오르는 인물이 저는 끝까지 갈 수 있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있다. 네, 시간적 여유는 아직 있고요. 저는
새로운 인물들의 또 출연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새로운 인물이요? 네네. 전국적 지지도를 이렇게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요즘에는 그 미디어가 워낙 발달되어 있고 또 개인적인 그 SNS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달, 두 달 안에 충분히 그 뭐 좋은 후보라면은 저는 부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기존에 말씀하신 그 후보들을 포함해서 저는 국민의힘당이 그 대통합의 자세로 그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선출해 내느냐, 그것도 상당히 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인 그 경선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잘 선출된다면은 아마 내년에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선 치르려면 민주당은 일단 쇄신하고 이게 반전의 기회를 좀 포착해야 될 텐데요. 그 뭐 대선은 아무래도 핵심이 관전 포인트가 그 인물 중심, 이재명과 윤석열 뭐 그렇게 중심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은 이번에 이낙연 당대표가 선거 결과 때문에 많은 상처를 이제 받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유리하게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지사 역시도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저희들이 한 대여섯 명 정도의 또 후보가 나올 거는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상수고 나머지 후보들이 도전하는 각축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이낙연 전 대표도 뭐 도전하는 도전자 물론 그렇죠. 있죠.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정도 판세가 될 것이고 야권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동가 조직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의 제3세력을 이제 모을 거예요. 제3지대에서 세력을 모은 다음에 결국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돈하고 조직 때문에.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거에서 일정도 기여를 했지만 예상보다 큰 폭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기여도가 좀 낮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이후에 당대당 통합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많이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겠지만은 안철수 후보 역시도 돈과 조직 때문에 국민의힘 테두리 내에서 후보가 되려고 할 것이고요. 안철수, 윤석열 이렇게 이제 각축을 하면서 또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 후보가 더 나오겠죠. 홍준표라는 또 변수도 있죠. 물론 이제 중도의 확장력이 약하지만은 앞으로 이 링이 국민의힘 쪽으로 또 관중들의 시선이 쏠리지 않을까. 그것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좋은 현상으로는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지금도 어렵고 조금 있어도 어렵네요. 7609님께서 여지껏 대선 후보들 이렇게 보면요, 다양한 공약들 많았어요. 그만큼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었죠. 이번 대선 후보가 누가 나오든 제대로 할 수 있는 약속 두세 개만 확실히 할 수 있는 추진력, 기획력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정비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거 치르느라고 김비치라 기자도 고생하셨죠? 제 선거가 어제였는데 오늘 이 시간이 돼도 제 눈이 너무 빨개가지고 보는 분마다 눈이 왜 그렇게 빨가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선거 내내 그랬어요. 다른 후보들은 표정도 좋고 얼굴도 좋은데 김비치라 기자의 얼굴이 계속해서 선거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기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네, 기자들은요. 안 그런 기자도 많아요. 그래요. 자,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국무회의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들어가죠. 네, 충혈된 눈을 접고 보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가 광역단체장 중에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인 서울의 위상을 반영하듯이 단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장관급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가 시작되고 나서 야당 인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박원순 시장만 거기 국무회의에 들어갔었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뉴스들을 좀 보니까 그때도 이제 박원순 시장이 주목을 받았다는 여러 속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갈 때마다 이제 뉴스가 나왔죠. 네, 그런데 이제 정식 국무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만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일단 주어진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무회의 가기 전 또 갔다 나와서 또 기자회견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권리도 있죠. 눈길을 끄는 게 오 시장이 이제 후보 시절에 언론 인터뷰를 할 때 국무회의 갈 수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네. 다음 국무회의가 오는 13일에 열리는데 벌써부터 참여를 했을 때 어떤 현안에 대해서 오 시장이 어떤 의견들을 유일한 야당 인사로서 던질지 벌써부터 이제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당분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자, 서울시장 1년짜리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회는 다 민주당 의원들이 90% 이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오늘 서울시 의회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어요, 오늘. 네, 시장의 첫날 출근의 행보를 보면은 어떤 걸 가장 중시하는지가 좀 보일 텐데요. 오늘 이제 시청에 간 다음에 바로 시의회 의장실을 찾아가서 의장을 만났습니다. 네. 109석 중에 101석이 민주당이고 당연히 의장도 이제 민주당에서 맡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의장과 덕담을 나눴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 잘 협조하겠다 했지만 이제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뼈가 있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서울이 추진해온 역점 사업을 지속성 있게 이끌어줄 것을 믿는다. 우리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오 시장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실상의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들, 재건축, 재개발이나 층고 제한 푸는 문제들, 시장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결국에 최종 승인은 시의회에서 나야 되기 때문에 네. 과연 오 시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빠른 속도에 맞춰서 시의회들이 승인을 내줄지 이것 또한 관심 가질 만한 뉴스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이제 관심은 대선 레이스에 쏠립니다. 이번 보궐선거 압승, 야권은 상당히 고무돼 있고요. 여권에서는 내년 대선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의원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들었는데 아무래도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오늘 관심 끈 거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로서 오늘 당 회의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할까였습니다. 네. 들어봤더니 범야권이 모두 합쳐져야 정권 교체를 바라볼 수 있다. 야권 대통합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합당할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합당을 하게 된다면 예전에 선거 전에는 아무래도 안 대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안에서 경쟁을 거쳐서 이길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어쨌든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입지를 끌어올리는데 안 대표가 선거에서 역할을 했고 또 그간 과거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조금은 희화화됐다거나 뭔가 좀 부정적이었던 그런 꼬리표들을 이번 선거를 도우면서 깼다는 평가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안 대표의 입지를 평가절하할 수 없다면 합당을 하고 나서의 어떤 모습들도 선거 전과는 조금 다른 국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에 압승 홍준표 의원은 조금 약간 어떻게 하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일 때는 사실상 홍준표 전 대표가 복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본다면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SNS에도 올렸듯이 이번 야당의 선거가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과 함께 입지를 바로 치고 올리는 데에 스스로는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기회로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너무 압승했어요. 유승민 전 의원, 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이제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떤 중도 지지층들의 힘을 입어서 당내에서 입지를 굳히면서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 하는 상황인데 변수는
윤석열입니다. 그렇죠. 많은 기자들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까? 이제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입당이요?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입당할 수 있을까요? 일단 관심은 뭐 선거하는 날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보시지 않았습니까? 과연 어떤 행보를 할지가 굉장히 관건인데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중에 가장 대세다 하는 시나리오는 일단은 제3지대에서 창당을 한 다음에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 국면이 다가오면 그 단일화 시도를 할 때 입당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희망의 시나리오가 가장 많이 오늘 나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주류 세력들과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오늘 좀 많이 나온 얘기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때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죠. 오늘은 물러나지만 킹메이커로서 뒤에서 예비 후보들을 좀 관리를 하다가 이번처럼 통합을 할 때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손을 잡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호사가들입니다.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본인들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정치는.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한다면 그대로 제3지대에 남아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나 금태섭 전 의원처럼 여와 야에서 좀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정말로 제3지대에서 새로운 실험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거대 여야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런 얘기들도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론되는 분들과 뭐 모인다고 해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까요? 그렇게 의심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권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이낙연 전 대표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룹니다. 선거 다음 날 아침에 각 당에서 회의가 열리면 그 분위기를 조금은 이제 기자들이 예측을 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상으로 의총이 열렸는데 화상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선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시작했고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흰 종이에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걸 읽으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 모든 국면에서 가장 큰 손해를 입었다, 치명타를 입었다 하는 건 역시 이낙연 전 대표고요. 반면에 이재명 전 지사의 경우에는 현재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득과 실을 따진다면 득이 좀 많다. 아무래도 주류인 친문 진영에 대해서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대세가 아무래도 이 지사 쪽으로 확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총리에서 곧 물러난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것 같은데요.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는 늘 전망이 좀 엇갈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난 1년간 코로나 와중에도 지지율이 제자리였는데 앞으로 반등의 기회가 있겠느냐. 반면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를 대신해서 대항마로 급격하게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당의 SK계라고 불리는 실제 지지도 좀 탄탄한 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세균 총리가 아니라면 마지막 반전. 새 주자가 한 7월쯤 해서 갑자기 나올 것이다. 이런 반전의 시나리오도 실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시간을 좀 고려해봐야 되잖아요. 민주당은 당원상 9월까지, 국민의힘은 11월까지 대선 후보 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후보들 간의 그런 진영 싸움들, 눈치 싸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덕채님께서 홍 전 대표 그립기도 하네요. 홍준표 전 대표 말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국힘당은 일하는 이미지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수구가 아닌 건전한 보수, 성숙한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표를 그리워한다는 문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선거로 인해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해오던 법안들 그리고 중점 법안들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앞서 의원님도 뭐 지역구에 현수막 붙이셨다고 했는데 사실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건요. 공직자 투기에 대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정말 달아서 이번 기회에 이 LH 사태 같은 거 다시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그렇죠. 여당이 선거 전에 어떻게 보면 단독 입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실제 다른 법안들 뭐 부동산 관련해서 임대차 3법 같은 것들은 다 단독 처리해놓고서 고양이 목에 제방울 다는 것은 왜 못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선거 악영향을 미쳤거든요. 조경태 실제로. 의원이나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거를
패스트트랙에 올려야지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LH 사태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기존처럼 분위기가 의석수로 밀어붙일 수 없고 야당도 적극적으로 여당에 반박하는 목소리를 내는 구도가 나온다면 통과를 했어야 됐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뭐 부동산 감독하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 같은 것들 아마 여야가 서로 책임을 묻다가 이조차도 흐지부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부동산 거래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한다거나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것들 조항 들여다보면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네. 들여다봐야 되고 신중한 것도 맞지만 신중해야죠. 핑계대는 상황만 계속되다가 이제 여야 간에 계속 싸움만 계속된다면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국회다 하고 또 국회의 환멸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심 갖다가 좀 사라진 게 그 LH 투기를 비롯해서 공직자들 부당이득 소급 입법 하자라고 민주당에서 지도부가 뭐 사죄 얘기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지도부들 지금 다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연 이런 동력들을 여당과 야당이 합심해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합심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거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명확한 해법 내놓지 않으면 민주당이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 선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네. 오롯이 민주당한테 책임이 지금 부담이 지어졌습니다. 0337님의 문자입니다. 지난 영앤영에서 제가 투표율 55% 넘을 거라고 예측 문자 보냈고 야권 단일화에서 안철수 후보가 진다고 예측했습니다. 다음 예측하겠습니다 하면서 1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것이며 그가 원하는 킹은 윤석열 전 총장일 것입니다. 윤 총장이 삼고 처려해가지고 업을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예언은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당에서 토사구팽의 아픔을 겪을 겁니다. 합당 후에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성지글이 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네, 이런 문자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김비치라 기자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선거 끝났으니까 좀 쉬세요.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정체 사고도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고 도로 상황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신탄진에서 회덕 분기점 사이와 노포 분기점 부근에 심한 정체 사고의 영향이 남아서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 천안 분기점 갓길과 2차로에선 승용차에 불이 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불길 잡혔지만 사고 수습 차량들로 부근이 매우 혼잡합니다. 정안 휴게소부터 거의 서 있다시피 한 정체가 이어지고요. 수도권 제일순환선 오늘도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차가 가장 많아서 자유로부터 송내까지는 17km 구간, 또 조남 분기점부터 수암터널까지도 내내 밀려 지납니다. 서울시내는 현재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공항 쪽 올림픽대로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는 1시간 10분 정도, 강변북로 일산 쪽 같은 구간 이동에도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특별기획 박노자의 왜? 이번 선거 예년과 다른 점이 좀 보입니다. 예전에는 지역별로 그리고 이념별로 지지하는 정당 뚜렷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계층별로 갈린다는 게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2030 세대의 선택이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사회를 향한 거침없는 발언, 적나라한 비판, 오늘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의 박노자 교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네.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좀 예산대로지만은 네. 그래도 이렇게 보니 앞날이 걱정됩니다. 아, 그랬어요? 좀, 예. 네, 예상대로 했는데 걱정 많이 되시나 봐요, 목소리가요. 교수님? 많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네, 교수님 투표하셨어요? 농담도 아니에요. 네? 투표하셨습니까, 교수님? 저는 비록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네. 아직까지는 주민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와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데 주민등록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재보궐선거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심이 대대적으로 이 정권을 위반했다. 네. 대대적 실망이 분명히 있었다는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 실망의 일부분은 극우 매체들이 설치한 프레임에 걸쳐서 네. 그 프레임 속에 빠진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20대 남성의 70%가량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대 남성들 보면은 주로 민주당 쪽을 지지한 것이 더 보편적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돌아선 것은 실망의 이유는 이 정권이 잘못한 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너무나 제대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선 점, 그런 부분들이 컸겠지만은, 그런데 이 불만이 왜 하필이면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갔느냐 하면은 극우들이 설치한 프레임이 남성들한테 특히 먹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 예컨대는 페미니즘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20대 남성들의 이런 그 오세훈 후보 지지, 이런 부분도 극우 매체의 프레임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정권이 잘못한 정책,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그 무주택자, 네. 약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네. 이 정권의 실천이 제일 큰 원인이지만 네. 실망한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극우 후보를 뽑았느냐. 네.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또 극우들이 설치한 프레임이 상당히 보편화됐다는 것도 보이진 않나 싶습니다. 아, 네. 극우 정치인의 극우 정치인, 극우 매체가 만든 프레임 얘기를 하십니다. 교수님. 네. 강남 3구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또 자기 재산들이 많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할까요? 자기 재산의 가격이 더더욱더 오르게끔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 더더욱 오르기 위해서? 아. 네, 그것보다 더. 네, 지금보다 더.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그 2030 세대가 문재인 후보한테 실망했다, 표를 던진 걸 후회하고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극우 쪽에 이분이 실망한 지지자라고 보기보다는 본래 극우에 있었던 분들인 것 같다고 이렇게 SNS에 썼는데 큰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메시지는 어떤 얘기를 전하고 싶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20, 30대들을 이야기한 게 절도 아니었습니다. 네. 극우 정치인들이 유세할 때 네. 같이 이렇게 발언해주고 이렇게 하는 젊은이들이 극소수고요. 예. 실제 그들의 소속을 따져보면 대체로 극우 전단의 활동가층에 속하는 사람이 많고요. 예. 그들이 개인적으로 실망한 사람이라고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한데 많은 젊은이들이 실망한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네. 그 부동산 정책이 땅값을 잡지는 못하고,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아도 세입자 보호는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월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는 지금 코로나 전국에는 기업들한테 지원을 훨씬 많이 주는 것이지 개인에 대한 지원은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습니다. 네. 불만을 포물망합니다. 충분히 포물망합니다. 그 정도로 민주당 정권이 민생을 위한 개혁을 너무나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네. 방향은 옳았겠지만 네.
멀리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서고 그 제대로 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민주당도 보수 정당인가요? 온건 보수 전단이지요. 온건 보수 전단인데 처음에는 그래도 약자층을 배려하겠다는 방식으로 인기를 모았다가 네. 실질적으로는 주거 복지라든가 불안노동 문제라든가 해결한 게 없습니다. 네. 불안노동 비정규직 비율은 3%입니다.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죄송한데 비율이 몇 %라고요? 비정규직의 비율이 여전히 37%, 정치노동자의 37% 정도 됩니다. 개선되지 그러니까 않았다. 전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진보 정당의 존재감은 더 미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은 후보를 내지도 못했고요. 다른 진보 정당도 1%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진보 정당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타고난 태생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한국 진보에는 제일 없는 것이 풀뿌리 조직이 너무나 없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사는 곳에서, 대학에서, 그렇게 대학 학생, 진보단의 학생위원회라든가 지역협회, 이런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요. 풀뿌리 기반이 원래부터 없어 왔고요. 예. 그나마 있었던 게 예를 들어서 종교조는 그런 역할을 대신 해주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종교조는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타고난 한계는 있고요. 1위에는 매체력의 한계가 큽니다. 네. 존재감이 없는 것은 큰 웬만한 매체들이 진보 전당들을 언급해주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과시화 당한 것이죠. 그런 타고난 한계들이 있는데 주관적으로는 진보 전당에 있는 특히는 40대 또 그 이상의 분들이 이제는 20, 30대들의 감수성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교수님, 한국 사회에 아까 선거도 그렇고 이 진보 정당 얘기할 때도 언론 얘기를 계속 지적하시는데 한국의 언론이 문제가 큽니까? 한국의 언론은 문제 크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네? 언론은 공적인 그것의 역할 전혀 못합니다. 완벽하게 사유화돼 있고 지배 엘리트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그리고 너무나 광고 소득에 의존하는 나머지 사실상 기업의 그냥 흑박송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도 보듯이 이제 국민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진보 보수 이런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념보다는 실질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정치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실용적인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그거 사실은 온건 자유주의, 그러니까 현 정권과 그거 사이의 이념적 차이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예. 그런데 이념이 아니고 현실이다, 예. 실현이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극우 언론들이 좋아하는 프레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은 실현에 있어서도 분명히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가 갈려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현이라는 말로는 지배자들의 이해관계를 호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 실용이란 말로. 네, 그거 아주 좋은 민영하에 예.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치하기가 훨씬 쉬운 것이죠. 네. 그래도 극우 언론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네. 집권 여당의 실책이 좀 컸어요. 민주당은 어떻게 쇄신해하고 어떤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한 가지 이해해야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원칙이라는 게 있지요. 예. 한국 사회에 만약에 근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비정규직 양상은 네.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본격화된 것입니다. 네. 그 전에 보시면 비정규직 비율은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20% 안팎이었는데 그때부터 확 솟아올랐죠. 그리고 비정규직 양산을 가능하게 만든 비정규직 관련 악법을 통과시킨 것도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온건 자유주의자, 온건 보수주의자들이 약한 노동자, 불안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집어넣은 것도 사실이지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원칙이죠. 비정규직 양산 시켜놓고, 그러니까 노동자층을 봉쇄시켜놓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본인들의 기반을 붕괴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정부 여당 그리고 민주당이 노동자를 위해서 정책을 계속 내고 이렇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까?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는 공공 부문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제로 만들겠다. 네. 말은 참 좋잖아요. 예. 처음에 문 대통령이 최초로 이 집권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에 이렇게 오셔갖고 비정규직은 이제 다 정규직화 시켜주겠다. 그렇게 권원하니까 실제로는 정규직화가 아니고 계열사 그러니까 그 계열 업체에다가 그 경쟁 채용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리고는 정규직이 그래도 계열사 정규직이고요. 그리고 훨씬 더 안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뽑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본질을 하고 고참했는데 현실은 그저 개살구였던 거죠. 아니 그래도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은 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부족할 정도도 아니고 퇴부족했고 결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실감할 만한 결실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갑질 반지법 이런 거 만들어줬는데 갑질의 수준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론조사 특히 비정규직 사회에서의 조사를 해보면은 갑질 피해 비율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못할 정도.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럼 노동자를 다독여줬습니까? 거기는 더 하면 더 할 겁니다. 훨씬 더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해왔고 앞으로도 반노동 정책을 해올 사람들입니다. 이상돈 교수가 주진우 라이브 방금 전에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무능한 정치인보다 부패한 정치인을 찍은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유주의자들이 어쨌든 약자치 의존해온 부분도 있고 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옳은 방향을 잡긴 했는데 무능했죠. 무능하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온건 자유주의자들도 어디까지나 가진 자들이고 대부분은 가진 자들을 위주로 정치를 해야 하기에 거의 그 길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노동자 보기에는 무능한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 부산에서 권력을 잡고 앞으로 잘못되면 전국에서 권력을 잡을 그분들은 극도로 부패합니다. 부패 지수는 그쪽은 온건 자유주의자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서울시장, 부산시장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당부하고 싶은 말이 그것을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다가 부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다가 사회 전체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했다가는 이 피라미드 전체가 그냥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가진 자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으로서는 제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 공인들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노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결혼 연애 수당 허경영 5만 표 넘었다. 나머지 후보는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군소후보 10명의 득표율은 다 합쳐서 3.28%입니다. 근데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1.07% 득표율로 3위에 올랐습니다. 결혼, 출산, 연애 수당 튀는 공약으로 군소 후보들 간에 중에서 유일하게 1%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4위는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입니다. 0.68%였는데 여성을 위한 공약 잇따라 내세워서 지지층을 모았습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는 0.48%로 5위. 서울시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주겠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위는 신지예 무소속 후보 0.37%입니다. 2018년 최초의 페미니스트 후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고요. 페미니즘을 내세워서 경쟁력을 강조했는데요. 지지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7위는 0.25%를 기록한 진보당 송명숙 후보고요. TV토론에서 존재감을 발휘했던 이수봉 민생당 후보는 0.23%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양심적 병역 거부 서울시장이었던 시장이 되려고 했던 오태양 미래당 후보는 0.13%를 득표했습니다. 진보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 정치에 대해서도요. 허경영 후보한테 밀렸어요. 2030 여성층이 공약을 보고 소수당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점도 좀 기록해보고 생각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보 정치, 대한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선거가 쏟아낸 폐현수막, 비닐장갑, 환경단체 과도한 것 아닌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폐현수막이 18,800여 장이고요. 비닐장갑만 대략 1,200만 장이었습니다. 7일 보궐선거에서 내놓은 쓰레기 양만 이렇습니다. 보통 선거에서 읍면 단위로 후보자가 선거 전에는 2개, 선거 후에는 1개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 재활용 거의 불가능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폐현수막이 9,220톤 나왔어요. 이 중에 61.3%는 그냥 소각했습니다.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활용이 안 됩니다. 손소독제를 바른 뒤 그리고 양손에 비닐장갑 끼고 투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가 비말 감염, 호흡기 감염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닐장갑을 쓰라고 해서 관성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민이 필요합니다. 너무 현수막 많고요. 그거 다 재활용도 안 된답니다. 걱정이에요. 아들이 데려온 신부가 친딸 반전 결혼식. MBC 기사입니다. 며느리가 친딸, 사위는 아들. 이거 뭐지요? 장수성, 중국 장수성에서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결혼식 날이었어요. 결혼식 당일날 신랑의 어머니가 며느리 될 그 신부의 손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낯설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길에서 잃어버린 딸의 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신랑의 어머니가 사돈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신부 입양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사돈도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찾았어요. 딸을 잃어버린 후에 상심한 신랑의 어머니가 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아들을 입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빨간색 예복을 입은 신부가 하염없이 시어머니 품에서 울입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이게 또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그런데 아들을 입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가 섞이지 않은 남남관계로 확인돼서 결혼식은 무사히 행복하게 잘 치렀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결론은 좀 행복했는데 이런 일이,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별일이 다 있네요. 참 하늘이시여.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오대 반대가 끌리는 이유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데 불편하지도 않나 신경이 쓸